3일 설용수 SYS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말 지난 여름 너무 무더웠고 또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찬바람이 또 붑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대를 이해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여러 애청자분들에게 제 조그마한 지식 그리고 상식 또는 지혜 이런 걸 모아서 전달해 주고 싶은 의욕으로 오늘 설용수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근간에 북한 인민군이죠.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와의 동맹조약에 의해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60년대 말에 월남에 파병해서 획한 공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월남공화국은 결국 월명으로 공산 무력 통일이 이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많은 전사들이 부상 또는 전사하고, 또 특히 미국이 그 고엽제라는 고도의 그 월남 밀림을 불태우기 위해서 뿌렸던 소위 고엽제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군들이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죠. 얘기한 것처럼 전선에 투입돼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그 첩보 공작원들이 촬영해서 세계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는 북한군이 러시아와 그 동맹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을 고사하고 러시아에 파병돼서 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어제 유엔 대표부에 가 있는 소위 황종국이라고 하는 북한 대표도 자기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아주 우리가 소위 위협하기 위한, 공갈을 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다고까지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유엔 대표죠.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정보기관에서 확인하고 또 실제로 우리 국정원이 정확하니 1만 2천여 명이 소위 4개 연대, 3개 내지 4개 연대 병력이 북한에서 연해주 쪽으로 벌써 1200명의 선발대가 갔고, 나머지도 아마 간다면 12,000명 정도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갈 것 같다. 이미 오래전에 북한제 무기들, 탄약이라든지 각종 152mm 포탄, 그리고 심지어 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장에서 발견돼 가지고 사진으로 공개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만은 아직도 정확한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미국의 전략적 국가 목표 때문에, 국가가 계산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북한 인민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 한반도에는 안보상 대단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단히 강경한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야 또 대통령실 안보 담당들이 연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의 한국형 무기죠. 처음에는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에 해당되는 천궁이라든지 신궁이라 이런 것을 보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오느냐, 공격용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에 보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북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민족이 지난 한국전쟁 겪었던 비극의 재현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일 북한군이 파견돼서 우크라이나 전에 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북한의 가장 최대 위기는 내부의 MZ세대들의 반란입니다. 문화적 반란, K컬처에 대한 반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꿈이 오직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아랫동네 가야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건 이미 탈북자 3만 5천 명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고, 또 탈북자들이 북으로 보내는 송금 때문에 북한은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어요. 소위 줄기죠. 한라산 줄기라고.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탈북자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이 씀씀이가 늘어났다 이게야. 또 살림살이가 달라졌다 이게야. 집의 면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궁핍한 북한 사회에서 남쪽에서 중국에다 보낸 돈이 달러로 바꿔져 가지고 결국은 북한에 들어가면 그 달러 위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소위 외화벌이를 하고자 하는 그들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그걸 직접 수용하는 탈북자 가정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미 전달받고 있고 또 우리 스피커 영향, 전단지 영향 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라는 사회만 가도 큰 변화의 충격을 받는데 하물며 우크라이나라는 나토 정문 앞에 있는 국가 앞에 가서 유럽의 소식을 안 들을 리가 없고 남쪽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량의 탈영병들이 소위 위장으로 포로가 됐다는 이름으로 탈북하죠. 그러니까 그 전선에서 투입해 100개 나가지고 아마 우리 남쪽으로 대한민국으로 향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의 변화의 절대적 변수가 될 것 같다. 지금 김정일이가 북한 전역을 요새화했지 않습니까? 초롱성처럼 남북한의 도로, 철도 다 폭파해버리고 지뢰 묻고 휴전선에 콘크리트 절벽 쌓고 두만강에 삼중으로 철조망 치고 압록강 다 치고 꽝꽝 묶어놨어요. 중국도 못 가게. 그런데 지들 스스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12,000명 들어가 보면 몇만 명 나갈 수 있어요. 그 젊은이들의 반란이 기대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북한의 중대한 변화의 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예요. 물론 국제사회와 동조를 해야 되고 미국 또는 나토와 같이 안보를 연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반란의 동기가 일어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북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위로부터 있을 수 있고 아래로부터 있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상층으로부터는 김정은 권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상층으로부터는. 그러나 아래층으로 하층으로부터는 민심의 반란이에요. 마치 4.19 혁명이 젊은 학생들에서 일어났듯이 북한에도 그런 조짐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계기를 군대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던 사람이 1년 이후에 2년 돌아오던 유럽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러시아 사람들은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를 모름지기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의 우리 안보상의 지각변동, 북한의 체제 충격에 대한 변화에 대한 조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중대한 논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논문이 바로 이번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내놓은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의 주제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주제를 소위 MIT 대학의 경영대학원 사이먼 존스하고 MIT 경제학과 데런 2세 모글로 교수, 이 두 분이 물론 공동수상자죠. 그리고 한 분은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과의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근데 이분들이 쓴 논문 속에 아주 심도 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경제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거죠. 근데 경제란 것은 꼭 어떤 시장에 상품을 내놓고 팔아서 이익을 넘기는 그런 실물 경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학문적 경제, 학문적으로 무슨 이론을 제시해서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찾아내냐, 이게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그 소위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논문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국가 번영을 위한 사회제도의 중요성, 사회제도가 국가 번영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국가 번영, 경제발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용제도와 착취제도 영향 분석, 국가가 자유롭게 노동 주체들을 포용하고 같이 합의하면서 발전해가는 국가경제가 있고, 착취해서 노동력만 착취해가지고 북쪽에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 듯이 강제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동원을 해서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체제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포용제도, 그 민주주의적 제도와 사회주의적 제도, 독재체제죠. 그 제도의 소위 그 경제제도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분석, 이게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 시스템과 미래 개혁의 신뢰성입니다. 소위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역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연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란 건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를 일으키려는 경제 실제들이 영향을 주어야 경제가 발전하지, 강제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달성을 요구하고 목표를 안 하면 좀 소위 독재체제를 동원하듯이 옛날 노예 부리듯이 두들겨 패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더 달라요. 지금 저 북쪽의 수해 현장에서 그 50일 전투라는 걸 하고 있어요. 50일 만에 집 한 채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수해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겨울을 독촉하기 때문에. 어떤 집이 50일, 100일에 지어서 건전할 집이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가 양성되겠냐고요. 그 안에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은 만들어낼 수 있죠. 목표니까. 이런 짓거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세 분의 교수 중에서 두 분의 공저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사례를 든 것이 남북한 경제입니다. 48년 남북한이 3년간의 미소 공동위원회 관리 밑에 있다가 시민 통치죠, 일종의. 각기 독립한 정부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고, 북한은 9월 9일 날 이미 행정체제는 다 46년 6월 달에 다 완료해놨어요. 소비에트 체제로. 근데 남쪽이 분단을 책임을 몰고 가기 위해서 남쪽이 정부를 선언하니까 9월 9일 날 선언한 거예요. 구구절이라고. 근데 우리는 미국의 시장경제, 자유민주 체제를 도입했고,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했어요. 그 시스템을 연구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7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와 통제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사이의 경제 차이는 얼마나 났냐? 개인당 소득에서는 약 60대 1입니다. 60분의 1밖에 안 돼, 북한 경제가. 무역의 규모는 뭐 상상도 못해요. 지금 100억 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우리 1조 달러가 넘으면 달러로 1조 달러. 무역 규모가 세계 지금 10위권 안에 있는 무역만 가지고 보면 5, 6위권에 들어와 있어. 지금 G7이 일본을 제끼고 우리가 들어가는, 개인 소득이 일본보다 높아졌으니까 아마 무역 규모도 높아질 거예요, 금년에. 그렇다면 총량면에서도 GNI, 거기서도 우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2050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가정해서 세계 G2는 미국과 한국이라고
이미 많은 연구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번에 노벨 경제학을 받은, 경제학상을 받은 이 세 분의 교수들이 어떻게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 번영의 실체를 밝혀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북한은 실패한 정권이야. 오직 김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 조상들이 그토록 인민의 못이 박히도록 인민에게 열변을 했던 조국 통일마저 포기해버렸어요. 한민족, 민족의 정체성마저 부정해버렸어요. 입만 벌리면 백제사 한라까지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담을 쳐서 인민을 어항에다 가다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파병이란 이름으로 러시아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간다? 그건 바로 유럽 관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정보는 교류하고 있고 공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글을 모르고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다 느낌으로, 영어를 몰라도 미국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듯이 외부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소위 북한의 MZ의 핵심인 군부가 이제 드디어 깃발을 들고 먼 길을 간다. 우리가 60년대 말 70년 초에 월남 가서 전선에 싸웠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문화적으로 뒤틀어진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미국의 상품을 접근해요. 전자제품부터 모든 먹는 레이션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배 타고 장거리를 다녀서 전선에 갔다 왔지만은 그들이 주축이 돼서 경제 역동성을 줬던 거예요. 저는 상당한 그 변화에 대한 핵심을 지금 잊고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아래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혁명의 동요를 시작했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지각변동이 날 것 같다. 북한의 파병이 몰고 올 미래를 상상해 보면, 아, 오늘의 시대가 천운이, 하늘이 이런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갑론을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고, 북한이 군사력이 줄어들면 사실상 우리 안보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 대신 월남에 우리의 방어용 무기는 줘서 방산업이 크게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계 앞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구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한국 무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왜? 소련제 무기가 그들의 주적 논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소련제 무기형을 우리가 공격 목표로 삼아서 만들어낸 무기들이 한국형 무기예요. 왜냐하면 북한군은 거의 소련제 무기를 모방에다 또 복제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한국만이 소련 무기를 격파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 인민군들의 파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대책과 국민적 관심이 더 높은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열정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